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아직 겨울이 아닌데 내 계좌는 흰눈이 수북히 쌓인 것처럼 꽁꽁 얼어있나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은 신나게 오르는데 같이 주는 힘이 없죠. 부동산 위기 때문에 대표적인 리츠 기업인 리얼티컴이 고점 대비 28% 하락했고, 고금리 때문에 장기 채권인 TLT가 22%나 빠졌습니다. 배당 왕족주인 존슨앤존슨도 14%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은 고금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5.5%라는 역사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하느니 안정적인 예금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대응인데요.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5% 금리인데 7%도 가능하단 말인데요.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7% 금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리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죠. 다이먼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이 빌 에크먼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에서 5% 금리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10년물 금리는 5%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팩트체크를 해봐야겠죠.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기를 살펴보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처럼 리츠 기업이 맥을 못 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게 금리가 상승했을 때가 1999년도 6.5%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높이 올라간 게 지금입니다. 5.5%인데요. 그 다음으로 올라간 게 2000년 초반에 5.25%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5% 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지금을 제외하면 앞에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랑 하락 시기에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금리 6.5%까지 올라갔던 시기를 살펴볼게요. 1998년 11월에 4.75%를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상승하기 시작했죠. 기준금리가 6.5%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T 버블과 함께 격하게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6.5%였던 기준금리가 3년 만에 1%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리 상승 시기랑 하락 시기를 나눠서 주식시장을 봐야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주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S&P 500과 함께 리츠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얼티인컴의 주가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리츠가 맥을 못 추고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기준금리 상승 시기였던 1998년 11월부터 2000년도 5월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파란색이 S&P 500이고 노란색이 리얼티인컴인데요. 기준금리 상승 시기에 S&P 500 주가는 우상향을 그렸죠. 리얼티인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마이너스 6%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S&P 500은 34%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역시 고금리 시기에는 리츠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츠 기업만 확인하면 편향될 수 있으니까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섹터 헬스케어 분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기업으로 존슨앤존슨을 살펴볼 건데요. 배당주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금리 상승 시기인 1998년부터 2000년도 5월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S&P 500과 존슨앤존슨인데요. 파란색 S&P 500은 동일하게 34% 상승하는 동안에 존슨앤존슨은 6% 올랐습니다. 리얼티인컴처럼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역시나 배당주의 매력이 반감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금리 고점인 6.5%에서 1%까지 하락했던 2000년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차트입니다. 노란색 리얼티인컴이 자그마치 84%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S&P 500은 31% 하락했습니다. 이때 IT 버블 경제 위기로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이 나왔었죠. 신기하게도 리얼티인컴은 반대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차트입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은 어땠을까요? S&P 500이 동일하게 31% 하락하는 동안 존슨앤존슨은 26%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멋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해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금리 상승과 하락 시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60% 상승이 나왔고 존슨앤존슨은 29% 올랐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13%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언제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금리에 맞춰서 보게 되면 배당주는 역시 저금리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 맥을 못 추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준금리 6.5%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한 번의 사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죠. 2006년도 기준금리 5.25%까지 올라갔던 시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패턴을 그린다면 이번에 찾아오는 고금리도 비슷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잘 보고 대응하자고요.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갔던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였던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가는데 3년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최고점이 2006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0.25%까지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 금리 상승 시기랑 하락 시기에 과연 주가는 어땠는지 앞에서 봤던 그 기업들 가지고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시기인 2003년 6월부터 2006년 6월을 보겠습니다. 역시 S&P 500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배당주인 존슨앤존슨과 리얼티 인컴도 마이너스가 아닌데요. 14%,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노란색인 리얼티 인컴과 빨간색 존슨앤존슨이 맥을 못 추는 게 보이죠. 역시 고금리에는 배당주는 장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하락 시기인 2006년 6월부터 2008년 12월입니다. 모든 주식이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S&P 500이 가장 많이 빠졌죠. 28% 폭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존슨앤존슨이 가장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때 리먼 사태로 부동산발 경제위기 때문에 리얼티 인컴도 10%나 빠졌던 건데요. 그래도 나름 잘 버텨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올라갔던 사건 2개를 가지고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이 반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꽃을 피우는 게 배당주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장과 배당, 밸런스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S&P 500과 존슨앤존슨 그리고 리얼티 인컴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0.25%였던 기준금리가 어느새 5.5%가 됐는데요. 과거를 답습하듯이 배당주 하락이 격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만간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1995년으로 돌아가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S&P 500은 현재 1억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2억 2천만 원, 리얼티 인컴은 3억 5천이 되는데요. 놀라운 숫자죠.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가 커지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S&P 500도 좋은 투자지만 좋은 배당 기업을 모아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준금리가 과연 고점일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FOMC는 2번 남아있는데요. 11월 1일과 12월 13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파월 발언과 기준금리 전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기준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72%로 높지만 2024년 6월까지 5.5%인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연말까지 금리를 0.5% 내리면 5%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듯이 현재 파월의 속내를 유추해보면 IT 버블과 리먼 사태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와야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영상으로 언급드렸었죠.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배당 기업은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반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견고한 실적을 기반으로 배당 주는 기업은 사랑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을 체크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2000년도 기준금리 6.5%까지 올라갔을 때 리얼티 인컴의 배당률은 9.97%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배당률이 7.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만큼 주가 하락도 있었겠지만 그 뒤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탄력 회복성도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995년부터 연말 주가 기준으로 리얼티인컴의 배당률을 하나씩 직접 구해봤습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배당률이 9.97%였고 2008년 말 기준으로 7.5%였습니다.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얼티인컴 배당률이 5% 넘으면 높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2010년부터 보게 되면 리얼티인컴의 배당률 평균은 4.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률 5% 넘어가면 10년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믿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고금리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배당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999년처럼 금리가 높을 때 리얼티 인컴에 눈 딱 감고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에 9.97%의 배당을 받았겠죠. 배당 소득세 모두 제외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면 월 71만 원입니다. 그렇게 더 투자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무럭무럭 배당금이 자라서 2023년 말 기준으로 월 2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률로 보게 되면 30%나 되는 거죠. 배당 성장률이 더 높았다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게 성장했죠.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를 이렇게 해보자고요. 지금 리얼티인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현재 고금리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이거겠죠. 리얼티인컴은 올해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3.79%로 작년보다 0.44% 높아지긴 했지만 못 버틸 수준은 아닙니다. 리얼티인컴 관련돼서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자산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면 빨간색이 리츠인데요. 2022년 리츠는 꼴등을 차지했는데 올해도 꼴등입니다. 중국 헝다 사태 시작으로 부동산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리츠에 대한 안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동시에 고금리로 힘든 상황이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2010년을 보게 되면 리츠가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했던 적도 있는데요. 계속 1등하는 자산 없듯이 계속 꼴등하는 자산도 없는 법입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자산의 수익률도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욕하고 소외된 자산을 반대로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고금리의 배당률이 높아진 기업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당연히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배당 기족주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선별을 했는데요. 최근 10년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리얼티인컴과 존슨앤존슨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버라이즌, 넥스트에라 에너지, 로우스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 산업의 전망도 공부하면서 어느 기업이 회복 탄력성이 좋을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현재 고금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 돈이 모두 MMF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기채 투자 MMF 자산이 7,6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에 갑자기 치솟아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개념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금리가 장기간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예금도 있지만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TF로 BIL, SGOV, SHV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두 개는 3개월 초단기채이고 SHV는 1년 단기채입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채 배당률이 더 높죠. 장기 채권인 TLT가 현재 배당률이 3.7% 정도인데 단기채는 4.1에서 4.7% 정도가 됩니다. 단기채는 총 보수가 저렴하고 배당률이 높은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는 SGOV가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포가 있는데요. 소포 ETF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채의 담보로 이자를 받는 겁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죠. 여기에 조금의 이자를 더해서 하루 단위로 이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하니까 단기 채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버전 소포가 출시된 거죠. 관련된 ETF 뒤에서 볼게요. 각 증권사에서 치열하게 소포 ETF를 출시했는데요. 모두 올해 4, 5월에 출시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단 한 가지죠. 총 비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공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비용 가장 저렴한 게 에이스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큰 돈을 긁어서 매수하면 비싸게 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소포 ETF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자랑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기준금리 변동보다 환율 변동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소포 ETF 투자한다면 환율도 신경 써야 됩니다. 현재 환율이 1340원대죠. 과거부터 보게 되면 7,800원대 왔다 갔다 하던 레벨 1단계를 거쳐서 1100원에 왔다 갔다 하던 레벨 2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레벨 2단계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1300원대로 넘어가는 레벨 3단계를 만드냐 갈림길에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1100원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이 든다면 소포 ETF가 아니라 국내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포 ETF에 투자한다면 꼭 환율을 고려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금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투자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